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9월 2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깜짝 반등을 보여주면서 낮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죠. 반면 우리 증시 오늘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3,400선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참 올라올 때는 영차 하면서 올라오다가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환율 부분이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센티먼트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줍줍하는 개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또 개인 매수세가 눈에 띄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또 시장 하락하는 날 저희가 공교롭게 이렇게 됐습니다. 모셨습니다. 네. 근데 일단 간밤 미국 경제 지표부터 좀 체크를 해보면요.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3.8%로 나왔더라고요. 뭐 지금 1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 갑자기 너무 드라마틱하게 변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이 수입 쪽에서 약간의 좀 왜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는 뭐 아시겠지만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이제 선수요가 많이 되면서 미국의 수입이 급증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성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순수출 기여도 자체가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2분기에는 이제 그게 조금 수입 수요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순수출 기여도 자체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게 일단은 성장을 좀 기술적으로 돌리는 어떤 가장 주된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소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소비하면은 지금 최근에 뭐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를 보게 되면 험악하게 사실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 소비는 여전히 좀 견조하고 2분기 성장을 견인하는 어떤 주된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소비가 좋으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소비 심리는 상당히 안 좋은데 왜 좋으냐? 이 소비 심리를 뜯어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최하위 계층의 소득 계층에서는 소비 심리가 상당히 꽁꽁 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5,000불 이상의 중상위 계층의 소비 심리 자체는 뭐 대부분 다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이제 관세 충격 자체가 제한적인 부분에서 일부 소비 계층에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좀 내구재라든지 이러한 쪽의 소비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미국의 어떤 지금 소비 인상들이고 또 이제 자산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연일 뭐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그 자산 효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미국의 그 경기를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사실은 미국의 투자가 좋다라는 게 미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메리트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2분기에도 그것이 확인됐고 어저께 발표된 지표 중에서 가장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본 거는 그 기업들의 수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하면은 이제 어쨌든 투자의 어떤 프락시로 저희가 볼 수 있는 대응치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미국의 지금 자본주의 수주 같은 것들이 예상보다 연적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의 투자라는 부분 우리가 뭐 AI 투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투자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사실은 뭐 침체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2분기 성장률도 상당히 좋았고 3분기 성장률 자체도 뭐 지금 봐서는 3% 내외 정도의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어서 뭐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는 우려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좀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지표 중에 이제 고용 지표 중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오히려 낮아져 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금리 인하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 번 더 원래 2번 더 하는 걸로 남아 있었는데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을 뺐다고 뉴스들에 나오는데 이게 과연 뺄 만한 뉴스인가요, 이게? 워낙 이제 그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너무 팽배해 있었던 상황에서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뭐 2차례 또 내년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가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제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약화된 부분들인 것 같고요. 다만 이 실업 청구 건수와 관련돼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좀 지지난주죠. 상당히 이제 급증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원인 자체는
일종의 그 텍사스주에서 약간의 좀 사기 청구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청구 건수 자체가 상당히 그 기존의 추세로 사실은 복귀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실업 청구 건수 하나만 가지고 그럼 고용 시장이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뭐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좀 우리가 그 실업 청구 건수하고 이 신규 고용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 청구 건수 자체는 말 그대로 이제 실업됐을 때 수당을 청구하는 건수인데 그 얘기 자체는 지금 미국의 대량 해고 이러한 그 해고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그러면 신규 고용은 많으냐? 그것도 사실은 이제 별로 그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약화됐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좀 새로운 또 노동시장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새로운 균형이랄까요? 그러니까 신규 고용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뭐 사람을 크게 자르지도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전에는 상당히 좀 과열됐던 고용 시장 자체가 좀 차분해졌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이 실업 청구 건수 하나만 가지고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뭐 올해 두 차례가 뭐 한 차례 된다든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저희 연휴 기간 동안 받아볼 미국의 어떤 지금 9월달 고용 보고서와 다시 한번 좀 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뭐 악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오늘 시장의 하락의 가장 주된 요인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그 뭐 아시겠지만 오늘 국내 증시 하락폭 자체가 여타 증시에 비해서 가장 큽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연초부터 가파르게 올랐다. 뭐 특히 이제 하반기부터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는 이제 부담감이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상대적으로 이제 큰 폭의 조정을 좀 일으키는 좀 빌미를 좀 제공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특히 이제 뭐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약화되면서 당초 조금 이제 좀 우려했던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 자체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한데도 사실 잘 빠지지 않고 오히려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좀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지표가 워낙 좋다 보니까 달러화 자체가 예상과는 달리 이제 조금 반대 방향으로 갔죠. 우리가 약세를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강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 자금들 자체가 요새는 워낙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조금은 이제 금 가격도 그렇고 뭐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가격도 많이 내렸고요. 자금이 조금은 좀 이제 달러 약세에서 조금은 좀 차익 실현 강세가 되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영향이 이제 국내 증시에는 어떤 빌미를 일단 제공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낙폭의 가장 큰 부분은 뭐 아시겠지만 그 한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된 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선불이다라고 이제 네.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투자가 협상이 상당히 난항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에서의 우려감 자체가 사실은 이게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수면 아래에서 사실은 있어서 저게 언제쯤 한 번에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찌 보면 좀 이제 뭐 미국의 장도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좀 공교롭게 맞닥뜨리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뭐 원달러 환율이 뭐 1,410원 뭐 이렇게 가면서 조금 뭐 외국인이 뭐 팔았다 뭐 그러한 워낙 약세 심리 때문에 팔았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는 하지는 않는데 사실은 좀 투자 센티멘트 자체를 조금 약화시킨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끝에 외국인이 삼성전자 다시 샀나 봐요. 1,300억 순매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주 관련해서 외국인 매수도 계속 있고 기존에 오히려 외국인이 한국 주식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원 환율이 계속 약세가 되고 있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채권 말고 다른 거랑 섞여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보통은 원화가 강세가 될 때 외국인 순매수도 계속 늘어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네요.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좀 저희가 바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3,500억 협상, 고요? 3,000억 어떤 협상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 얘기가 나오면서 그것이 아무래도 외환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설사 타결이 돼서 무제한 수합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은 그 협상 결과 3,500억 달러를 어떻게 투자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뭔가 자금의 그 외화 유출 정도의 어떤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환전 수요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 원화 시장, 외환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저는 엔화 영향도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통화 중에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하고 가장 동조성이 강한 게 엔화인 부분들이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엔화도 거의 150엔 가까이 돼서 지금 원화 환율 보게 되면 거의 940원에서 거의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뭐 위안화를 따라가고 했는데 최근에 좀 엔화를 조금 추종하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엔화가 예상 밖에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원화에는 조금 약세 요인으로 좀 다가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뭐 지금 뭐 오늘까지는 아니도 어제까지 보게 되면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한 7조 원 정도가 들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자금 또 뭐 국제 시장도 뭐 WGBI 앞두고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서학개비로 얘기되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또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은 그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포트 자체를 그렇게 변화시킨 느낌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어떤 그 환전 수요 자체,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환전 수요 자체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 자체도 원달러 환율 자체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좀 떨어지기가 조금 어려운 쪽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뭐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뭐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뭐 이렇게 급등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쪽의 판단은 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율이 저렇게 이제 1,400원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 국가잖아요. 그러면은 수출이 오히려 좋아져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이제 달러 약세가 안 되면은 일단 너네들 환율로 조작했어 했을 때 보면 오히려 거꾸로 지나가서 보면은 수출 실적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관세 15%를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상황에서 이 관세 리스크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사실은 전 통화 가치 약세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의지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대내 의지로 이제 약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라는 리스크 자체를 어느 정도는 조금 약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 뭐 수출 경쟁력이라든지 이러한 쪽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 위안화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세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좀 기여를 하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10월달에 이제 3분기 실적을 이제 우리나라를 받을 텐데 원달러 환율 정도가 이 정도라면 오히려 3분기 우리나라 국내 수출 기업의 실적에는 상당히 도움을 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달러 환율이 뭐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의 리스크 때문에 계속 뭐 올라간다라고 하면 외국인 자금이 여기서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이탈을 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만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또 이제 국내 그 상황 자체가 그 협상만 타결을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하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여기서 추가적인 이탈보다는 오히려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임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저는 원달러 환율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싸진다 외국인 네.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이제 외화 텀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더 싼 거니까 더 들어올 여지들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뭐 오늘은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 이제 사상 최고치인데 지금 달러 환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직 코스피 지수는 정고점을 회복을 못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아직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국내 코스피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뭐 오히려 더 유리한 환경이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월가에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잖아요. 뭐 24시간 외환 시장 운영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내놨던데 이런 부분들도 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어필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을까요? 뭐 당장 뭐 외국인이 뭐 대통령 말씀 하나로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전 정부가 계속 들어와서 이 자본시장에 대한 육성을 지속적으로 사실은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뭐 일부는 또 성과를 얻었고 그래서 이전 정부와는 달리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분명히 좀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지금 해외에서도 대통령 직접 이제 IR을 하고 한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외환 거래 이러한 것들을 허용한다라는 거는 결국 그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를 편입하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 중에 하나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이 좀 빨리 이루어진다라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정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방안이 되는 부분들이어서 뭐 이게
뭐 대통령이 뭐 하루 뭐 투자 설명을 했다고 해서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큰 반사 이익을 걷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각종 정책들 자체가 그래도 좀 외국인 그게 지속적으로 자신돼야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뭐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를 얘기를 하지만 그 아베노믹스 자체도 이 증시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올리는데 거의 10년 이상 사실은 걸렸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정책에 대한 어떤 일관성 자체를 계속해서 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긴 기간 동안 좀 꾸준히 가져가야 외국인의 어떤 국내에 대한 신뢰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인텔이 TSMC한테 이제 투자를 요청하고 그리고 그 전날 보면은 또 이제 애플. 벤더 파이낸싱이라 그러면서 이제 물건 주고 다시 매출 잡고 이러는 이상한 투자도 하고 이런 상황을 갖다가 되게 부정적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어저께 기술주들을 많이 뺐잖아요. 하락을 시켰는데 실제로 이 벤더 파이낸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을 자꾸 돌이키게 만드니까 자꾸 이제 회상을 하게 만들어서 분위기를 좀 나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나쁘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선순환이 됐을 때는 엔비디아가 전체 시장을 더 파이를 더 먹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막 약간 뭐 순환 출자 비슷하게 네, 순환 출자죠. 네, 뭐 비슷하게 좀 해서 조금은 좀 시장이 좀 뭐 아무래도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시장을 좀 뭘까 뭐 속이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쵸.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투자 수요 이러한 어떤 선순환을 좀 탈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좀 없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라고 할까요? 뭐 하는 거는 지금 뭐 사실 아시면 인텔이 이제 정부 지분도 막 들어가고 막 이러한 상황들이어서 지금 미국이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조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 자체가 이 개입주의. 그러니까 그 개입주의라는 거는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맡기기보다는 이제 정부가 계속 모든 것에 관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도 관련하려고 하고 산업 정책 모든 것에 이렇게 다 관여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 이 부분은 자체는 이게 한편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중국이 취했던 이 국가 자본주의, 그러니까 자본 자체를 국가가 통제하면서 이거를 뭐 효율적이게 배분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을 좀 취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달가운 뉴스는 사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말씀하신 뭐 인텔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을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공급망에서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의존도를 결국 낮추겠다라는 쪽의 의미로 사실은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여러 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썩 달가운 부분들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뭐 미국 입장에서야 사실은 그동안 이제 중국에 그동안 워낙 뺏겼던 중국이 했던 이 뭐 말씀드린 그 이 국가 자본주의를 통해서 중국이 어느 순간에 글로벌 공급망을 이제 장악을 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면 교사를 삼아서 이제 앞으로의 신산업은 우리가 주도 우리 자본으로 정부가 입김을 넣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뭐 미국 주식시장이라든지 미국 산업 입장에서는 뭐 나쁜 뉴스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 달가운 뉴스는 아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자막에 나오는데 실제로 인텔이 투자한 걸 보면은 진짜 저건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글로벌하게. TSMC, 애플, 엔비디아, 미국 정부, 소프트뱅크, 삼성전자한테도 계속 뭐라고 그러는 것 같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약간 중국 따라하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결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 사는 것보다 약간 좀 투자하기에 별로잖아요. 길게 보면. 그렇죠. 그럼 장기 투자하기에. 그러면 결국은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스마트 개미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결국은 미국 주식이나 미국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도 오히려 더 내려갈 룸이 계속 적어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경제 자체에는 네거티브인가요? 파지티브인가요? 글쎄 뭐 지금 당장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중장기로 봤을 때 사실은 네거티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아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좋을 수 파지티브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네거티브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 뭐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잘 굴러간다고 하면 사실은 공급망도 갖추고 뭐 자국 산업을 유치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 결국 이제 성공적일 텐데 중국 모델을 보게 되면 결국
끝이 그렇게 썩 좋았던 거는 않고요. 과잉 투자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러한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저런 식으로 자꾸만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위협을 사실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뭐 지금 150조의 어떤 국민 성장 펀드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경쟁력을 높여서 사실은 미국이 우리 어떤 그 반도체 공급망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그런 기술력을 계속 갖고 가는 노력이 사실은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시각들 자체, 특히 이제 내년까지도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 자체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에서 보면 당장 뭐 자금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뭐 미국으로 이제 이전하는 또 저 지금 구상 자체가 과연 성공을 할지도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의 뭐 위험 요인은 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 투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민간, 그러니까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포함, 뭐 일본 포함 투자할 수 있는 여력 금액이 아예 없는 수준의 투자 금액을 요구하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럼 결국 중국이나 미국 외에는 아무도 실제 코어 모델들을 개발할 수는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건데 그래서 둘이 그냥 패권 경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 같이. 근데 이렇게 계속 갔을 때 나머지 나라들,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유럽, 그다음에 중소 나라들 이제 뭐 ASML처럼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강소 기업이죠. 그런 기업들이 그러면은 계속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투자 좀 길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혹시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냥 미국하고 중국에다 몰아쳐서 넣어놔야 된다. 장기 투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조금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그게 합당할 수도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라는 산업 자체가 워낙 막대한 자금이 좀 들어가고 또 이 기술이라는 측면 자체가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가 캐치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과연 1, 2등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나눠먹기식이지 뭐 2등 이하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또 그렇게 우리가 그 1, 2등까지 쫓아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사실은 AI 산업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미국의 그 AI 산업도 뭐 최근에 보면 그래서 중국도 AI 산업 자체가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러한 부분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데 근데 뭐 저도 아직은 뭐 미래에 대해서 뭐 확신을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 AI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그것이 앞으로 확장성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 산업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누구는 또 한번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어떤 룸은 분명히 좀 저는 생길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기술 하나만 또 투자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을 독점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미국의 빅테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거의 뭐 요새 세상을 다 지배하는 듯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 AI 산업 자체가 어떻게 과연 앞으로 성장하고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육성시키느냐 또 우리의 어떤 경제 구조라든지 생활 패턴을 어떻게 변경시키냐에 따라서 또 새롭게 새로운 성장 산업 자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뭐 또 투자 재원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AI 같은 경우도 글로벌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2등이라 그러더라고요. 오픈AI 쓰는 그 비용 자체가 그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그걸 통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돈을 진짜 잘 벌고 있는 거잖아요. K 컨텐츠, 뭐 K 푸드 다 그거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지금 그러면 이제 AI도 어떻게 보면 그런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진짜 코어 모델은 아니더라도 어플리케이션 되는 모델들을 잘 만들어서 앱을 잘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는 뭐 의료 산업 같은 거 우리나라 뭐 고급 인력들이 다 지금 의료 산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의료 산업 자체도 이제 AI라는 것을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 뭐 우리가 뭐 바이오만 것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경쟁력을 분명히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뭐 지금 K 콘텐츠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인 상황들이고요. 물론 우리가 뭐 직접 제작을 못하고 이제 뭐 넷플릭스라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긴 하지만 뭐 앞으로도 이제 결국 아이디어와 이러한 것들만 있어도 뭐 기술 경쟁력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그 과실은 분명히 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비관보다는 사실은 뭐 우리가 과연 뭘 먹고 살 건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필요성 분명히 있겠죠. 너무 좀 두리뭉실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너무 어려운 시장이기도 하고 하다 오늘 보니까 장도 빠져서 우울하니까 파지티브하게 뭔가 그 꿈을 꾸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연준 역대 의장들, 재무장관들 모여가지고 이제 이사 해임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라. 연준 결국은 독립성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뭐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잖아요.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임팩트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것도 이제 선반영됐다. 만약에 해임을 당하더라도 선반영됐어서 그냥 괜찮고 해임은 안 당하고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그냥 쿡 이사도 되고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안 된다면 기존 시장보다는 오히려 더 반등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는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저도 일단 선반영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반영은 그러니까 됐다. 근데 오히려 문제 자체는 내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교체가 되고 사실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거의 이제 장악력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때 가서 사실은 미국이 뭐 이 정도의 성장률, 이 정도의 인플레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금리를 그렇게 뭐 무닥덕 내릴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쪽에서 특히 이제 그때까지도 장기 금리 자체가 잘 빠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연준이 그러면 다른 생각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앞에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하면 장기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수단 자체는 예를 들어 소규모 양적 완화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일본이 튀었던 YCC와 같은 장기 수익률 제어 곡선 같은 이러한 또 다른 어떤 좀 돈풀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물론 주식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조금 정말 저희가 우려할 수 있는 연준의 어떤 독립성 자체의 훼손으로 사실은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에서 그때 가서 내년 한 뭐 결국 이제 뭐 4월, 4월, 5월 뭐 이 정도 가서 연준이 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내린 상황이었을 때 뭐 근데 10년물 장기 국채가 별로 안 빠지더라라고 했을 때는 좀 뭐 심각한 좀 고민을 한번 좀 그때 가서는 이제 너무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이제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뭔가 계속 뭐 하될 테니까요. 그 압박 자체가 이제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좀 그게 뭐 자산 시장에 또 너무 과열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리스크도 크고 해서 그 정도 그 당시 정도 시점이 상당히 그 연준의 어떤 독립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기로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국내 증시, 미증시 다 둘러봤지만 일단은 뭐 숨고르기라면 숨고르기를 했던 상황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또 국내 증시는 이제 긴 추석 연휴도 다가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투자자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오늘 장이 빠지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항상 걱정의 벽은 있다고. 항상 주식시장이 걱정의 벽을 결국 타고 올라가는 상황들이고요. 지금의 어떤 오늘 뭐 최근에 좀 증시 조정 뭐 워낙 사실은 그 최근까지 증시가 9월 달은 워낙 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를 껴면서 증시가 상당히 급등을 했던 부분 자체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 그런 뭔가 펀더멘탈하게 또 뭐 유동성이 뭔가 크게 위축되거나 하는 이러한 큰 변화가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상황들이고 오히려 미국 경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탄탄한 상황들이고 국내에도 뭐 말씀드린 대로 뭐 환율이라든지 뭐 협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에 가서는 저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10월 연휴 지나고 나서는 다시 좀 증시라는 부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요소를 발휘하면서 좀 다시 또 걱정의 벽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예방주사 많이 맞춰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구글의 AI 조직인 구글 딥마인드가 로보틱스 추론 능력을 더 발전시킨 AI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이 모델은 AI의 추론 방식과 응답 속도에서 차별화를 이뤘고 실제로 빨래 분류나 쓰레기 재활용 같은 복잡한 현실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현저한 성능 향상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더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9일 국내외 산학연구원이 참여하는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고 밝히면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오늘 에브리봇이 11%대 오르면서 24,400원에 마감했고요. 로보티즈가 2.12% 오르면서 149,000원, 해성에어 로보틱스가 오늘 0.6%대 올랐고 CP 시스템과 TPC 글로벌이 각각 0.4%, 1.9%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으로 네이버 파이낸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합병과 달리 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법인이 해산되지 않고 완전 자회사 형태로 존속한다면서 양측은 이를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비롯해 디지털 금융 산업에 본격 진출할 계획인데요. 이 같은 소식에 네이버는 어제 강하게 올랐는데 오늘은 0.98% 오르면서 25만 6,500원에 마감했고요. NHN KCP가 오늘 8.72% 오르면서 2만 200원, 뱅크웨어 글로벌이 오늘 4%대 강세 보였고 한컴 위드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4,880원이고요. 쿠코는 오늘 15%대 강세 보이면서 44,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최초로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를 출시한 마드리가 파마슈티컬스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힘스앤어스 헬스,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422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456달러로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첫 승인을 받은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치료제 레즈디프라는 올해 들어 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2분기 매출이 2억 달러를 넘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미국뿐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해외 시장으로도 진출했고 유나이티드 헬스와 CVS 같은 주요 보험사들이 약값을 지원하면서 환자의 80% 이상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쟁사들도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레즈디프라는 미국 내 특허가 10년 연장됐고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허가받은 치료제로 선두 5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 간경병증 치료제 후보로도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만큼 높은 시장 점유율과 파이프라인 확대가 주가 상승을 뒷받침할 걸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힘스앤어스 헬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54달러 선이고요. 증권사 평균 최고 목표 주가는 85달러로 제시됐습니다. 그동안 정품 비만 치료제를 약국에서 환자 맞춤형으로 다시 조제하는 이 컴파운딩 비만약의 판매 중단 가능성이 우려로 작용했는데 법원은 해당 약물이 의사 상담을 거쳐 맞춤 조제로 이뤄진 만큼 환자 피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해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내년에는 캐나다에서 위고비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을 글로벌 최초로 출시할 계획인데 높은 비만율을 고려할 때 이게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또 영국의 원격 의료업체인 자바를 인수해서 유럽 시장 진출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던 컴파운딩 비만약 판매 중단 리스크가 완화된 만큼 본격적인 외형 성장과 해외 진출이 주가 회복을 이끌어갈 전망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노바티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98달러고요. 목표 주가는 115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미국 매출 비중이 약 40%에 달하지만 최근 대미 수출 관세에서 제외되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블록버스터 제품이었던 신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는 특허 만료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약 240억 달러를 신약 개발에 투자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중국 아르고 바이오파마와 심혈관 RNA 후보 물질을 확보하고 에로우헤드와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RNA 치료제와 신경과학 분야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고 희귀질환 성공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 기술 확보에 집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증시를 두고 빠르게 오른 만큼 조정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막상 조정이 오니까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겠지만 환율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지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ETF 리서치 본부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제 옆으로 모셨는데 네. 오늘은 자리가 반대쪽입니다. 저는 어째- 오른팔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른쪽으로 자리 옮겼고요. 예. 저는 좀 속상한데요. 네. 근데 오늘 사실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2%대 하락했는데 오늘 마감 상황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이루어졌고요. 외국인들의 현물 매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투자할 때 워낙 강세에 배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처럼 환율이 1,400원 선이라는 중요한 마디 지수를 하회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전혀 놀랍지 않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AI 버블론입니다. AI 버블론의 근거는 결국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낮춰서 낮아진 금리를 바탕으로 캐펙스 투자를 할 수 있냐 없냐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3.8%로 상향되었고요. 그리고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다. 결국은 금리 인하 안 할지도 모른다. 금리 인하 조금 더 못하게 된다면 AI 버블론은 좀 더 확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모멘텀도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업계에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들은 내용이 우리 현대차 어떻게 해요? 우리 글로비스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 관세 협상이 좀 더 지루하게 좀 길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실망감도 오늘 장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최근에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어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또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했던 3,400선이 무너짐에 따라서 실망 매물 이런 것들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아마 좀 놀라우시겠지만 10월 옵션 만기일이 무려 10월 2일입니다. 연휴가 겹쳐 있기 때문에 만기일은 땡기게 돼 있거든요. 땡기다 보니까 10월 2일이 옵션 만기일로 형성될 정도로 긴 연휴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확실성, 또 이 연휴 때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할지 몰라, 뭐 이런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오늘 하락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I 말씀하셨는데 AI 버블론이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제 그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하면서 실제로 또 이제 벤더 파이낸싱이라는 단어 나오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센티먼트를 나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결국은 주가가 답을 말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AI 인프라 쪽으로 굉장히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봤었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대규모 전기 시설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AI 버블론의 가장 실질적인 증거가 될 텐데요. 오늘 주가를 본다면 그 AI 인프라의 3대장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그리고 LS일렉 이 세 종목 전부 다 좀 공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AI 산업이 언젠가는 되겠지만 그 언젠가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그 와중에 돈을 버는 AI, 돈을 못 버는 AI 이렇게 갈릴 거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AI 업종들 종목들이 다 가는 장세는 아니지 않겠냐라는 그런 논리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하반기 이제 주도 금반지다라고 했을 때 네. 바로 직전까지도 금반지 안에서 반만 더 네. 잘 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럼 네. 이제는 정말 금반지에서 금과 지의 시대가 오는 걸까요? 결국은 금반지라는 용어를 저희가 좀 만들어냈고요. 금에 해당되는 금은 골드의 금과 함께 금융의 금도 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반은 방금 말씀하신 반도체 그리고 지는 어찌됐건 상법 개정안 모멘텀에 따른 지주회사 그리고 거버넌스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다라는 지주사를 꼽고 있는데요. 금에 해당되는 금 중에서는 금융보다는 금에 골드. 해당되는 가치가 좀 더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업계에서는 이제는 골드는 식상하다. 실버의 시대가 왔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드 가격과 실버 가격은 같이 가요. 둘 다 귀금속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또 실버 같은 경우에는 뭐 디젤차의 촉매로 쓴다든지 산업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친환경으로 간다면 실버의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은 실버까지 가고 있고요. 심지어 해외에 있는 그 백금협회에서 찾아왔어요. 백금은 플래티늄이라고 불리우고요. 그 정도로 결국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미국 정부 국채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커머더티야말로 특히 귀금속 커머더티야말로 이런 불안한 시장에 버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헤게모니가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있는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더 비싸요. 금에서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금은 골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도 제가 AI 버블론에 대해서 각자 갈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AI에 해당되는 금광을 찾는 어찌 본다면 예전에 서부 시대 때 금광을 찾아 떠나는 그런 시기는 아직 시작 단계다라고 본다면 결국 반도체 중심의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지는 약간 지연될 것 같다. 어찌됐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3차 상법 개정안이 올해 9월 중순 처리해서 연내 처리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딜레이 됐다. 이런 말씀까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금융주나 지주사는 좀 딜레이 시켜서 금을 그냥 골드로 바꾸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뭐 금반지라는 것이 보통 돌잔치 했을 때 네. 우리 장롱 속에 묵혀져 있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산을 좀 꺼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의미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주사 저는 금융만 생각했었는데 네. 금 다시 또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네네. 이제 네. 은도 챙겨 보셔도 됩니다. 은 ETF도 또 새로 나오신 거죠? 실제로 은은 원래 ETF 있었나요? 은은 실물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참고로 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물로 거래하는 경우보다는 선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고요. 은 선물 ETF는 저희 회사가 아니라 타사 타사들도 있어요. 상품으로 상장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실버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골드바 투자하듯이 요즘은 강남 부자 사이에서는 실버바 투자도 유행을 한다고 해서 살짝 말씀드려봤습니다. 은바를 그러면 사려면 그 은바 가서 사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금바랑 다르게 뭐 이렇게 찍어주는 게 원래 금은 은행 같은 데서 찍어주고 뭐 UBS 찍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은도 네.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종로 3가 금은방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저는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오른팔 자리 네. 후회하시나요?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거나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하면 계속 네. 지주사 얘기들 나오는데 네. 이게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여야 계속 갈등 있고 시간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럼 이 사이에 좀 네.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 미리미리 찾아두자라고 하는 시각도 있는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상법 개정안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같은 내용이었어요. 같은 내용인데 한 번에 처리하기가 양이 많았기 때문에 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으로 나눠서 발표를 했을 뿐이고 어느 정도 정치적인 합의 그리고 경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통과될지 몰랐다. 이 말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도 한국을 투자를 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수 지분을 갖고 있는 지배주주가 이 그룹 전체를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 외국인들이 한국 투자를 꺼려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 1차 상법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에서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처리되다 보니까 깜짝 놀랐던 거였고 그걸로 말미암아 외국인들이 한국물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자사주 매입한 이후에 이 자사주 매입한 자사주를 언제까지 소각해야 되냐, 취득하자마자 바로 소각해야 되냐, 이건 미국 방식이고요. 아니야, 취득하자마자 바로 소각한다면 당장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이런 이슈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3차 상법 개정안 통과가 좀 더 딜레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건 3차 상법 개정안은 언젠가는 통과될 거야. 그걸로 말미암아 한국의 거버넌스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야. 단지 시간의 문제야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지주회사를 찾는 작업들을 약간은 좀 늦춰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통과될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저평가된 지주사를 찾는 작업은 필요하다. 특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자사주를 좀 많이 들고 있는 이런 지주사들을 찾는 작업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대신에 타임 스케줄이 조금 밀렸다. 이런 정도를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주회사 주가 같은 경우에는 1차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많이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간 조정은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AI 얘기 잠깐 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거잖아요.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근데 맞습니다. 오늘만 해도 실제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600억을 매도를 하고 네. 오히려 삼성전자는 오늘도 팔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샀더라고요. 네. 1,300억을 매수를 했는데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로 이제는 좀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정확한 표현이시고요. 결국은 AI 시대 때 가장 핵심적인 반도체가 뭐냐 GPU다 뭐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선 GPU를 만드는 회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I 시대가 왔을 때 가장 수혜를 받았던 기업은 엔비디아였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던 기업은 하이닉스였습니다. 결국은 AI 시대에 따른 가장 강력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을 면밀하게 따져본다면 하이닉스가 첫 번째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AI가 또 대세가 되긴 했지만 반도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AI 반도체는 약간 소외되고 그냥 반도체 또는 레거시 반도체가 곽강을 받고 있는 시대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먼저 웃었던 게 하이닉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반도체가 곽강받고 있는 이 시기에는 오히려 전통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또 언젠가는 HBM을 생산할 거야. 삼성전자도 HBM을 생산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수혜를 받게 될 거야라는 기대감.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HBM을 개발해서 납품을 하는 순간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반도체의 시간차 공격. 네, AI가 웃었던 시기에서 AI는 살짝 꺾이고 그냥 반도체가 웃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시간차 공격에 따른 삼성전자의 수혜, 하이닉스의 약간 일시적인 반대급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니 해도 파운드리 그동안 놀고 있었던 파운드리가 드디어 가동을 시작했다. 놀고 있었다가 여름방학 끝났는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다. 공부하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성적 잘 나오겠네라는 기대감. 거기에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가 만든 폴더블 폰. 참고로 저는 미래자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갤럭시를 안 써도 되거든요. 네, 삼성자산 다닐 때는 갤럭시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안 써도 돼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조차도 이번 폴더블 폰은 나도 한번 바꿔볼까? 아이폰은 아이폰 11, 아이폰 12, 아이폰 13, iOS만 업데이트하면 똑같잖아. 뭐 이런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거꾸로 본다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윈도우 10 종료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기업들이 전부 다 PC를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네. DDR과 같은 레거시 메모리라고 그러거든요. 전통 메모리가 급부상할 수밖에 없고 전통 메모리에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장점이 뭐냐면 양산의 삼성전자라 그래요. 대규모로 찍어내는 것은 삼성전자가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윈도우 10 종료에 따른 반대 PC 수요에 따른 수혜도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AI 관련해서도 뭐 개별 종목 말고 나는 아예 그냥 ETF로 묶여 있는 걸로 할래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ETF 자체도 많고 AI ETF는 또 많고 그 안에서 ETF 워낙에 잘 아시니까 어떤 기준으로 좀 보면 이게 더 좋다 뭐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은 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대마불사입니다. 대마불사.
큰 기업이 더 잘할 거다. 아니 큰 근데 이제 기업이- 지금 질문은 그런 거죠. 네. 그 ETF들이 조차도 예를 들면 삼성, 미래 뭐 네. 여러 군데 나오고 네. 그다음에 거기 앞에 중국 붙은 거 있고 미국 네. 붙은 어. 거 있고 탑10 있고 뭐 네. 탑5 있고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어우, 그- 정말 좋은 질문 네, 주셨어요. 너무 많은 그 AI ETF 중에 네. 그 중에서 뭘 골라야 되는 건가요? 저는 무조건 테크 탑 10. 테크 탑10. 네. 중국 테크 탑 10. 한국 테크 탑 10, 미국 테크 탑 10. 지금은 큰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중국 기업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도 실적이 나왔는데 중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회사 샤오미입니다. 알리바바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도 있겠지만은 잘하고 있는 기업이 더 잘하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질문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미국 테크 탑 10, 한국 테크 탑 10, 중국 테크 탑 10 요 세 개는 꼭 들고 계십시오. 어찌 됐건 AI 버블이 됐건 슈퍼 AI 앱이 나오건 이 기업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또 네이버가 또 변신을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변신을 꾀하고 있나요? 두나무랑 결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그렇다면 결국은 인터넷 기업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기업 누구 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냥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페이 이렇게 사시면 된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것과 동일한 로직이어서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어려워지는 시기니까 무조건 테크 탑 10. 어느 나라가 됐건 뭐 특히 중국 AI 기술은 너무나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중국 테크 탑 10, 미국 테크 탑 10은 항상 내 연금 계좌가 됐던 위탁 계좌가 됐던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야, 주가 너무 비싸지 않아? 아, 그래서 ETF로 사게 되면 주가가 어느 정도 희석돼서 분산 투자 개념이 되고 네가 ETF를 살 때 한꺼번에 1억, 2억, 3억 목돈으로 집어넣는 경우는 잘 없지 않습니까? 월급 들어올 때, 연금 계좌에 돈 들어올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사는 개념이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은 미국 테크 탑 10, 한국 테크 탑 10, 중국 테크 탑 10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테크 탑10은 그냥 증권계좌 사면 되고 네. 외국 거, 네. 중국 거나 미국 거 테크 탑10은 꼭 연금 계좌나 뭐 다른 계좌에서 사야 되는 거죠. 네, 세금 연금 문제 계좌에서 때문에. 사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계좌가 뭐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테크 탑 10의 특성상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연금 계좌에서 그렇게 큰 돈 많이 안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연금 계좌에서 사 모으거나 아이들 연금 계좌에서 사 모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테크 탑10이랑 중국 테크 탑10은 세금 부분에 있어서 네, 다르게 취급받잖아요. 똑같은 ETF에서도요. 네네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세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세와 배당세, 배당이 나왔을 때 발생하는 배당세와 매매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 차익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배당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한국은 15.4%, 미국은 15%. 그렇지만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이 좀 달라지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세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15.4%만 떼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50만 원 기본 공제 후에 22%를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좀 더 커진다라고 생각한다면 한국 거 아니면 양도 차익은 크지만 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걸 좀 피하고 싶다. 그럴 때는 미국 상장되어 있는 거 이렇게 양분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연금 계좌에 사는 거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네, 연금 계좌에서는 15.4%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에서 5.5%로 이연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연금 계좌에서는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성장의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성장을 충분히 할수 긴 시간 있는. 동안 누려라라는 말에서 그래서 연금 계좌에서 매매를 그래서 해라. 연금 계좌에서 미국이나 중국 AI 탑10을 사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저희 업계에서는 무슨 얘기도 많이 하냐면 너 SF 영화, 공상과학 영화를 꼭 봐라.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로봇이라는 영화 기억나시나요? 네. 아이로봇. 그게 바로 우리의 미래다. 그때 당시에 혹시 그 영화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상위 1위 기업이 뭐라고 혹시 나오는지 기억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서 영화에서 로봇 회사가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로봇 회사가 네. 우리로 따지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물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은 피지컬적인 뭐 기계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생각하는 자기가 그 로봇은 자기가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AI가 고도화됐다라는 의미고 AI가 고도화되는 시기에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 1위였다라는 얘기를 저희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결국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래서 저는 테크탑10 기업을 꼭 담아 놓으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재밌죠. 탑10 네. 네. ETF. 네. 결론은 그쪽으로 나와버리는데요. 네. 그리고 또 뭐 지금은 또 찬바람이 부는 시기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안이 약간 딜레이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배당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배당 투자도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고배당 투자와 배당은 지금 작지만 한국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얘기하면서 기업들 너희들 배당 성향 늘려라. 너희들이 배당 성향을 늘려서 너희들이 늘린 기업의 배당을 받게 될 경우에는 종합과세랑 분리해서 분리과세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이 늘어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배당 성장 ETF 투자도 요즘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니쇼 플러스에서 매달 원자재 가격 흐름과 투자 전략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송할 때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말은 꼭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워렌 버핏은 금 같은 무수익 자산 사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올라가서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죠. 네, 그런데 또 금뿐만 아니라 은, 구리 이런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와 함께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LS증권 홍성기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계속 금 얘기를 하고 저희가 앞 코너에서도 금 얘기가 슬쩍 나왔는데 금 상승세 자체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올해 들어서 지금 이미 거의 5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해온 게 이 중앙은행의 금 수요로 인해서, 금 매입으로 인해서 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아주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연간 한 20% 정도씩 금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중앙은행의 매입이 갚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초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미국의 자산에 대한 그런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이제 6월 말에 통과된 OBBA 법안에서 원래 포함이 되었던 게 섹션 899호 구조. 그래서 즉 미국의 그 채권이나 국채나 또는 이런 주식이나 달러화로 평가되는 이런 자산들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통과 이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거를 철폐하면서 결국에는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은행의 금 수요와 더불어서 민간의 탈달러화에 의한 금 수요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게 금 가격의 급등의 배경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페이즈를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페이즈가 이제 그런 급등세가 한 6월 말 7월 초까지 이제 벌어졌고, 근데 그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 사실 금이 굉장히 소강 상태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결국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섹션 899가 철회가 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민간의 탈달러화에 의한 금 수요가 다소 이제 좀 완화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월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에서 이 신용에 의한, 그러니까 신용카드나 이런 신용에 의한 금 매입을 중단시킨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8월 말에, 8월 하순에 유로존 재정 위기가 불거지면서 다시 이제 금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지금의 이런 급등세가 유로존 재정 위기에 의한 급등세냐라고 보면은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 7월부터 8월 정도까지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확대,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투자자들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이 지금 금 가격 급등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근데 크게 보면은 네. 그냥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 사는 거 아닌가요? 어, 물론 이제 중앙은행들 매수도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 중에 어디가 제일 금 많이 가졌어? 그러면 1등은 미국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1등은 어차피 많이 가졌으니까 그 평가 그래서 예전에 할 때 이제 베센트가 우리 자산 재평가한다 그러면 부채 다 없어진다 막 이런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치면 어쨌든 달러가 자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으면서 결국 달러 못 쓰게 하니까 이제 중국이랑 미국 쪽에서는 살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그게 이제 너무 과도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투자자들, 지금 말씀하신 개인 투자자들 포함해서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이제는 콘텐고 고평가된 금 가격이라고 한국에서 금 팔고 외국에서 금 사면 수익이라고 차익 거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약간 과열을 보이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금 가격이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우려 이런 거에 의해서 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령 이제 2022년도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물론 이제 금 가격이 조금 잔잔한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뚝뚝뚝 내려가는 와중에도 금 가격이 계속해서 급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금 가격 상승세는 2022년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주요국들이 달러화 대신에 뭔가 다른 본원 통화, 금융자산, 금융통화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근데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이전에 400톤씩 연간 400톤씩 매입을 하다가 그 이후에 1000톤씩 매입을 하더라. 근데 실제로 금 같은 경우에는 광산의 생산이 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나타난 수요 600톤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매년 이런 600톤의 공급 부족이 나타난다. 그래서 시장에서 20%씩 매년 금이 가격이 상승을 보이고 있다. 거기다가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다시 재개가 됐고, 그다음에 트럼프 회의에서 탈달러화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더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간다고 보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외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뭐 4,000불 4,000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 그냥 단순하게 20%로 적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4,000불 내년 한 2분기 경에는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금 자체가 너무 올라서 그러면 은이라도 이러면서 은을 봤는데 은도 또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인데 금과 은이 오르는 이유는 같은 이유인가요? 실제로 이제 약간은 뭐 거의 대부분 같은데 약간은 좀 다른 점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은 같은 경우에는 금을 상당히 금 가격을 거의 대부분 추종을 해요. 추종을 하는데 지금 최근에 한 3년 정도의 시기를 보면은 은이 금 대비해서 많이 못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이 오른 이유가 중앙은행의 매입에 의해서 올랐기 때문에 은은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투자자들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 심리가 지금 은 가격이 오르는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봤을 때 금 가격은 지난 3년 동안 거침없이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은은 상대적으로 좀 금 대비해서 조금씩 그냥 금을 조금 따라가는 정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투자자 당연히 싼 금보다 조금 덜 오른 은에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현상이 금이 이렇게 쭉 오르다가 약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나 또는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드는데 하나는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계속 가는 장세, 그러니까 리스크 온 장세, 그다음에 이제 금 가격이 조금 급등했다가 조금 쉬어가는 단계에서 은이 갑자기 급하게 이제 금을 따라서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3년 동안 시간을 보면은 작년 5월, 4월, 5월 달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올해는 지금 7, 8월, 지금 9월까지 좀 은의 급등세가 연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은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절대 팔지 마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한번 팔면은 다시 살 기회를 안 준다. 그러니까 뭐 한번 이렇게 꺾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은 이게 다시 살 기회를 주는데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살 기회를 안 준다. 팔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금 투자고, 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트레이딩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골드 실버 레이쇼를 많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금 가격 대비해서 은 가격이 한 지금 현재 한 87배
정도, 그러니까 금 가격이 그렇게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으로 금이 최근에 이 레이쇼가 커진 게 한 5월 달 정도거든요. 그때는 100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는 금 대신에 은을 한번 투자해 보면 하고, 그리고 뭐 레이쇼가 한 80 정도까지 왔다라고 하면은 은을 좀 버리고 금으로 다시 쏠리는 그런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은은 금보다 이렇게 채굴하거나 그러기가 더 쉬운가요? 예전에 보면 이제 1980년대 이제 헌트 형제들 뭐 그래서 매집해가지고 가격 막 올렸다가 폭락하고 막 이래서 피해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변동성 자체도 금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그 얘기는 약간 뭔가 수급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이 있죠. 금은 중앙은행들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쥐고 흔들기가 어려운데, 은은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은 은의 공급량이 매년 한 1에서 2% 정도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귀금속으로서 금하고 비슷한 성격은 있지만 산업금속으로서의 수요도 꽤 됩니다.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에 따라서 은도 움직이긴 하지만 은 가격으로 움직이는 변수로 보면은 실제로 산업 수요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귀금속 수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ETF 수요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근데 은 시장도 이제 ETF 시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 은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지 않나. 적어졌다. 네, 적어졌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원자재 다 좀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서 이번에는 유가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유가는 지금 공급 측면에 있어서 좀 원유 공급 확대 이야기도 있고, 근데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또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서 유가의 방향성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올해 유가를 보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에 끝났고요. 그리고 수급에 의한 하락세는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의 석유 수출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러시아의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제재. 보복 관세나 제재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트럼프의 이런 석유 관련된 그런 제재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타코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오는 뉴스는 트럼프의 인내력이 한계에 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한계 인내력이 어디까지 계속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를 상방으로 이끄는 힘은 과거보다 굉장히 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공급 과잉,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굉장히 오래 가속 증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예측했던 한 18개월의 증산 스케줄보다 3배 빨리,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석유의 전체 석유량의 한 2.5%, 석유 시장의 2.5%를 증산을 했거든요. 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져서 내년에 한 50불대 유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가는 이제 하락하면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로서 유가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모든 커머디티들, 상품 가격들은 인플레이션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뭐 구리가 됐든 나머지 뭐 팔라디움이나 기타 나머지 모든 원자재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이제 금은 귀금속으로 접근하는 거고, 유가는 일단 숏을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말씀으로 보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사도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구리 또는 뭐 천연가스도 요즘은 이제 뭐 ETF들도 나오니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 다른 커머디티들 상품들은 어떤 거를 투자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요? 원자재 사이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이제 최근에 썼던 자료에서 보면은 지금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원자재가 상승하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올해 초부터 유동성 지표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달러화 약세 그리고 위안화 강세, 특히 뭐 달러화 약세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에는 상방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위안화의 강세는 원자재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결국 이런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좋다, 특히 유동성이나 이런 달러와 관련한 환경이 좋은 그런 측면에서
보통 제일 먼저 가는 게 귀금속입니다. 사이클상. 귀금속이 제일 먼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금속이 이거를 따라갈지 말지 이 여부가 이 유동성에 의해서 올려진 장이 제조업 경기의 반등으로 이어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뭐 시티 서프라이즈 지수, 글로벌 시티 서프라이즈 지수나 또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기서 이제 좋아질 그런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 한 2, 3년 동안 보면은 계속 가다가 꺾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그 동안에 금만 올랐죠. 금만 오르고 산업금속이 그렇게 많이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 다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의 관건은 금이 먼저 간 상황에서 과연 산업금속이 따라갈 것인가 이게 원전 시장에서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금 다음에 귀금속 다음에 산업금속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고 농산물 이렇게 사이클이 보통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산업금속이면 일단 첫 번째가 구리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구리는 지난번에 갑자기 이제 급등 또 하고 막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이라도 구리나 이제 산업재로 간다고 보고 투자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전에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면서 구리가 없다, 자동차에도 들어간다, 데이터 센터도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구리를 엄청 막 이렇게 푸시했었는데 빠지고 났더니 그 뉴스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조금 다시 돌아봐도 되는 시기인가요? 맞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상승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워낙 이제 구리 시장이 미국의 관세에 의해서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됐었거든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미국에서 선제적으로 수요를 엄청나게 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또 급등한 그런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구리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구리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광, 구리 정광이나 전기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미국 선물 시장에서 구리가 가격이 급락을 했었죠. 근데 하지만 국제 가격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저께 이제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그 인도네시아의 광산에서 이제 사고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벌어졌죠. 저 근데 리튬도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리튬 아메리카 주가 굉장히 폭등했었고, 뭐 미국 정부 지분 확보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중국은 최근에 리튬 광산, 감산 그리고 다시 또 약간 돌아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서 리튬 시세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제가 중국의 감산 얘기가 처음 불거질 때 이제 8월 달쯤에 보고서를 냈는데 당시에 제 관점은 일단 바닥은 찍은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계속해서 이제 리튬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지난 2년 동안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게 가격이 내려가면서 생산 원가 수준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산자들이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게 가격의 저점을 만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 정부가 주도로 감산을 한 거는 약간 이제 이걸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사실 시장의 원리로 감산이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는 됩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의지가 있느냐 분명히 의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CATL의 광산이 재가동된 거는 이거는 이제 중국 정부의 이 의지랑은 조금 다른 이유로 중단했다가 감산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의지는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리튬 가격을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에 의한 감산이 아니었고 중국 정부에 의한 감산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고 하기에는 이르지 않나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생산 원가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2년 후 또는 1년 후, 2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뭐 괜찮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얘기한 이제 뭐 금은 리튬, 구리 뭐 이런 모든 상품들 투자할 때 ETF들이 각각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된 상품 인덱스를 따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ETF 이제 개인 투자가 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상품 이런 ETF를 사야 될지 그리고 어떤 ETF를 사야 될지 이렇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20%씩 베이스로 오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한 10% 정도를 금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오르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죠. 그리고 이게 하락할 때 사실 금이 이거를 프로텍션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이 프로텍션하면은 금의 비중은 일시적으로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때 금을 일부 처분하고 주식을 저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 금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전략적인 투자 자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리튬이나 니켈 같은 그런 배터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년 동안 굉장히 가격이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 수준의 거의 생산 원가의 압박이 이 가격의 하단을 방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당장 리튬이나 니켈을 사야 돼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예를 들면 주식이 너무 비싸. 그래서 대체 투자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래 가격이 여기서 더 안 빠질 것 같은 리튬이나 니켈을 ETF로 매입을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퓨어하게 리튬이나 니켈을 살 수 있는 도구가 ETF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시장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리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광산과 광산 기업들과 배터리 기업들이 좀 혼합된 ETF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니켈은 ETF가 없어서 못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네요. PC죠. 네. 그 PC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이제 고용도 나와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